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부터 다양한 사연들을 소개해드릴 DJ 은솔입니다. 청취자분들과 소통할 수 있게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사실 쉽게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한 어머니가 저희에게 알려주신 사연인데요. 사실 처음 이 사연을 알게 된 건 지인으로부터 7년 전 이 무렵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소개를 해야겠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소개할 곳과 저희 제작팀이 없어 망설이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번에 제작팀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첫 번째 사연으로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분께서 보내주신 이 사연은 죽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로 시작됩니다. 그 편지 한 장이 어떻게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내게 되었는지, 그리고 한 어머니의 사랑이 어떻게 정의를 실현하게 되었는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여러분도 가족의 의미를, 사랑의 힘을, 그리고 진실의 무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실 겁니다. 다만 이 사연에는 다소 충격적이고 무거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약하신 분들께서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한 어머니의 용기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소개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 실명으로 할 수가 없어서 가명으로 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직접 보내주신 그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말순입니다. 올해 74세가 되었죠. 40년 동안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사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평생 겪었던 일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동시에 가장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작년 11월 15일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제 외아들 태수가 회사 건물에서 추락해 세상을 떠났거든요. 태수는 35살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된 며느리 지영이와 함께 작은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제 눈앞에서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는 모습을 봤을 때의 그 심정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마치 제 심장이 얼음덩어리로 변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사고사라고 했습니다. 야근을 하다가 옥상에 올라갔다가 실족했을 거라고 했어요. CCTV에는 태수가 혼자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만 찍혀 있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장례식은 사흘간 치렀습니다. 태수의 회사 동업자인 조성훈 씨와 며느리 지영이가 모든 걸 준비해줬어요. 조성훈 씨는 지영이의 남동생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장례 내내 저보다 더 슬퍼하는 것 같았어요. 형님 하면서 태수를 따랐던 사람이었거든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위로의 말을 건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태수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기만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11월 19일 아침이었습니다.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봉투에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쫄깃 빠졌습니다. 태수의 글씨였거든요. 손이 덜덜 떨려서 봉투를 열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 안에는 2장의 편지지와 작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 첫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 편지를 보고 계시다면 저는 이미 죽었을 거예요. 제발 이 편지에 적힌 내용을 믿어주세요. 그리고 절대로 그 사람들을 믿지 마세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죽기 전에 이미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몇 번이나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태수는 편지에서 자신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고 했어요. 회사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한 일들에 대해서도 적어놨더라고요. 돈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배후에 조성훈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온다는 것. 편지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USB를 경찰에 가져가 주세요. 여기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엄마를 사랑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위험을 느끼면서도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혼자 죽어간 것인지 정말 그냥 사고였던 건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편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저는 태수가 죽던 날의 일들을 다시 떠올려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고가 난 다음 날 조성훈이 병원에 왔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슬픔에 잠긴 표정이었지만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어요.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그때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지영이의 반응도 이상했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너무 차분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어요. 교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여러 성격의 아이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하지만 지영이는 뭔가 달랐어요. 장례식장에서 조성훈과 지영이가 구석에서 속삭이듯 대화하는 모습도 기억났습니다. 그때는 장례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진지한 표정들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가가면 급히 대화를 멈췄더라고요. 태수가 죽은 지 일주일 후 조성훈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위로차 왔다고 하면서 봉투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안에는 1,0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수 형이 회사에서 받을 돈이라면서 어머님이 쓰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태수가 살아있을 때 회사 사정이 그리 좋지 않다고 했거든요. 직원들 월급 주기도 버거워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1,000만 원이라니. 저는 받을 수 없다고 했지만 조성우는 계속 받으시라고 고집을 부렸어요. 그 사람의 눈빛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불안함이랄까 아니면 초조함 같은 것 말이에요. 며느리 지영이는 태수가 죽은 후로 연락이 뜸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안부 전화를 했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아마 슬퍼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태수의 편지를 받고 나서는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태수가 편지에서 말한 것들이 사실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편지에서 태수는 회사 돈이 사라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회계 실수인 줄 알았는데 점점 금액이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조성훈이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넘어갔다고 했어요. 태수는 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조성훈 형이 요즘 들어 자꾸 보험 이야기를 꺼낸다고. 사업하는 사람은 만약을 위해 보험을 많이 들어놔야 한다면서 태수에게도 생명보험을 권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태수도 그냥 형이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조성훈이 보험금에 대해 너무 자세히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보험회사가 좋은지, 보험금은 어떻게 받는지까지 말이에요. 저는 태수의 편지를 읽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태수의 말을 믿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편지 마지막 부분에 태수가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엄마, 저는 엄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4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사람의 본성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죠. 제 말을 믿어주세요. 그 말을 읽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아들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줘야겠다고. 진실이 뭔지 알아봐야겠다고 말이에요. 태수의 편지를 받고 난 후 저는 아들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태수의 방, 그가 남긴 물건들,
그리고 그동안 나누었던 대화들까지 모든 걸 되짚어 보았어요. 태수의 방에서 책상을 정리하다가 회사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은 일반적인 업무 관련 서류들이었지만 그 사이에서 이상한 메모 몇 장을 찾았어요. 태수의 글씨로 적힌 것들이었는데 숫자들과 날짜 그리고 조성훈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와 있었습니다. 메모를 자세히 보니 회사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날짜들이었어요. 몇백만 원씩, 때로는 1,000만 원 이상씩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마다 태수가 의문 표시를 해놓았더라고요. 아마 조성훈에게 물어봤지만 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태수는 꼼꼼한 아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용돈 기입장을 쓸 정도로 말이에요. 그런 아이가 회사 돈 관리를 대충 했을 리는 없죠. 분명히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을 거예요. 저는 태수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죽기 일주일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태수가 집에 와서 저녁을 먹으면서 한숨을 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회사 일이 복잡하다고 하면서 대충 넘어갔어요. 그때 태수가 이런 말을 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엄마, 사람을 믿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어려운 것 같고요. 저는 그때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조성훈에 대한 이야기였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태수는 또 이런 말도 했었어요. 엄마,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지영이보다 엄마를 더 믿으세요. 그때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나 싶어서 핀잔을 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의미가 있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태수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습니다. 성격이 내성적이었지만 한번 마음을 연 사람에게는 정말 진심으로 대했어요. 조성훈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겠죠. 태수와 조성훈이 처음 만난 건 대학교 때였습니다. 같은 과는 아니었지만 컴퓨터 동아리에서 만났다고 했어요. 조성훈이 태수보다 7살 위였는데 형님, 형님 하면서 잘 따랐다고 했거든요. 태수가 지영이와 결혼할 때도 조성훈이 중매를 섰어요. 자기 여동생과 태수가 잘 어울릴 것 같다면서 소개해줬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좋은 형님인 줄 알았어요. 회사를 차릴 때도 조성훈이 자금을 대부분 대줬다고 했습니다. 태수는 기술만 알았지 사업 경험이 없었거든요. 조성훈이 사업 쪽을 맡고 태수가 기술 쪽을 맡기로 했다고 했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잘 지냈던 것 같아요. 태수가 집에 올 때마다 조성훈 형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형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 형이 이런 걸 도와줬다. 그런 이야기들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조성훈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물어봐도 그냥 바쁘다고만 했어요. 저는 그냥 회사 일이 많아져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태수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성훈 형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요. 돈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회사보다는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이상하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려고만 해요. 그리고 또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지영이도 요즘 들어 형 편을 드는 것 같아요. 제가 형에 대해 뭔가 말하면 방어를 하더라고요. 혈육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끔은 저보다 형을 더 걱정하는 것 같아서 서운했어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니 태수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믿었던 형님과 아내가 점점 자신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걸 느꼈을 텐데 그걸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었겠죠. 편지 마지막에 태수가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엄마, 저는 지금까지 사람들을 너무 쉽게 믿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특히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요. 하지만 엄마만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말을 읽으면서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내 아들이 마지막까지 이런 외로움을 느끼면서 살았다니. 그리고 그 외로움을 저에게조차 제대로 털어놓지 못했다니 말이에요. 태수의 편지와 메모들을 정리하고 나니
저는 더 구체적인 조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74세 노인인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옛 제자 중 한 명을 떠올렸습니다. 김정민은 제가 20년 전에 가르쳤던 학생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났는데 굉장히 정의감이 강하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되겠다고 해서 많이 응원해 줬었거든요. 정민은 지금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형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스승의 날에 안부 인사를 받은 적이 있어서 연락처를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일로 제자에게 부탁드리는 게 맞나 싶어서 망설였어요. 하지만 태수의 편지를 생각하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아들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했다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저는 정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미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반가워했어요. 오랜만에 선생님 목소리를 듣는다면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저는 태수의 일을 간단히 설명하고 혹시 시간이 되면 만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다음 날 정미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20년 전에 그 아이가 이제는 의젓한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정미에게 태수의 편지와 메모들을 보여주면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미는 편지를 읽어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선생님, 이게 정말로 태수 씨가 직접 쓴 편지가 맞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대답했어요. 40년 넘게 봐온 내 아들의 글씨를 제가 모를 리가 있나요? 정민은 이것이 단순한 가족 간의 오해가 아닐 수도 있다고 했어요. 특히 보험금과 관련된 부분이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혹시 태수 씨가 생명보험을 얼마나 들었는지 아시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정확한 금액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결혼하면서 보험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거든요. 정미는 그 부분부터 조사해보자고 했어요. 며칠 후 정미가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태수 씨의 보험 가입 내역을 비공식적으로 알아봤다고 했어요. 생명보험이 3억 원, 상해보험이 1억 원이었다고 했습니다. 총 4억 원이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태수의 수입으로는 너무 큰 금액이었거든요. 보험료만 해도 월 100만 원은 넘을 텐데 태수가 그렇게 여유가 있었나 싶었어요. 더 놀라운 건 보험금 수령인이었습니다. 당연히 며느리 지영이가 수령인일 줄 알았는데 50%는 지영이, 50%는 조성훈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형제도 아닌데 왜 조성훈이 수령인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정민은 이게 정말 이상하다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의 수령인은 배우자나 직계 가족으로 하는데 처남을 수령인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50%나 되는 비율로 말이에요. 저는 정미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라고. 정미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매우 의심스러운 부분이라고 했어요. 특히 피보험자가 사망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미가 알아본 또 다른 사실이 있었습니다. 태수가 이 보험에 가입한 날짜가 죽기 불과 6개월 전이었다는 거예요. 보통 자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 가입 후 2년 이내에 사망하면 보험금 지급에 제한이 있는데 다행히 사고사로 판정되어서 전액 지급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까 싶었습니다. 태수가 죽기 6개월 전에 갑자기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그 수령인 중 하나가 조성훈이고 그 조성훈이 태수가 죽은 직후 저에게 거액의 돈을 주려고 했던 것까지 말이에요. 정민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조사해 봐야겠다고 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나마 태수 씨의 회사와 조성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다만 공식적인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저는 정미에게 정말 고맙다고 했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것들을 정미가 하나하나 밝혀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정말로 태수의 편지에서 말한 것들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점점 확실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태수의 사진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태수야, 엄마가 끝까지 진실을 알아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억울하게 당했다면 엄마가 반드시 밝혀낼게. 편지에 함께 들어있던 USB도 정미에게 보여줬습니다. 정미는 이걸 분석해 보려면 전문적인 장비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어요. 혹시 암호가 걸려 있거나 특별한 형식의 파일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미에게 부탁했습니다. 제발 이 USB 안에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을지도 모르니까 꼭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태수가 마지막에 남긴 것이니까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미가 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지금 바로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져서 저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미는 1시간 후에 집으로 왔습니다. 손에는 노트북과 여러 서류들을 들고 있었어요. 앉자마자 정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태수 씨의 USB를 분석했는데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USB 안에는 크게 3가지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 회계 장부의 복사본들이었어요. 지난 2년간의 모든 입출금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조성훈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들이었고, 세 번째는 각종 계약서와 문서들의 사진이었다고 했어요. 정미는 먼저 회계 장부부터 보여줬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숫자들을 보니 정말로 큰 돈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몇백만 원씩이었는데 점점 금액이 커져서 나중에는 한 번에 2천만 원, 3천만 원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돈들의 행방이었어요. 회사 계좌에서 나간 돈들이 모두 조성훈의 개인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명목은 사업비, 출장비, 접대비 등등 그럴듯했지만 금액이 너무 컸어요. 한 달에 5천만 원씩 빠져나간 달도 있었습니다. 태수는 이 모든 내역을 꼼꼼히 정리해 놨더라고요. 각각의 이체건마다 조성훈에게 물어본 내용과 받은 답변들을 메모해 놨어요. 조성훈은 매번 그럴듯한 이유를 댔지만 태수는 의심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정미가 보여준 두 번째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태수가 몰래 녹음한 조성훈과의 대화였어요. 파일이 여러 개 있었는데 가장 최근 것은 태수가 죽기 일주일 전의 것이었습니다. 그 대화를 들어보니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조성훈이 태수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형, 이제 그만 포기해. 회사는 이미 끝났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손해를 줄이는 것뿐이야. 태수는 그래도 직원들 월급은 줘야 하지 않느냐고 회사를 살릴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어요. 하지만 조성훈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형은 너무 순진해. 사업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야. 때로는 손절할 줄도 알아야 해. 그리고 조성훈이 보험 이야기를 꺼냈어요. 형, 그래도 형한테는 보험이 있잖아. 만약 형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적어도 형수는 안전할 거야. 그 말을 들은 태수가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물어봤어요. 왜 갑자기 보험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 조성훈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혹시나 해서. 사업하다 보면 뭔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스트레스도 많고. 형도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고. 그 말을 하는 조성훈의 목소리가 정말 소름 끼쳤어요. 녹음 파일 중에는 지영이와 조성훈이 함께 이야기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태수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녹음된 것 같았어요. 지영이가 오빠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빠, 이렇게 계속 가면 태수가 눈치챌 것 같아. 조성훈이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형은 워낙 착해서 끝까지 우리를 의심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설령 눈치채더라도 이미 늦었어. 보험금만 받으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 그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희 태수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뒤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정말로 태수의 죽음을 미리 계획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정미도 이 녹음들이 정말 심각한 증거라고 했어요. 특히 보험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거의 살인 예비 음모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살해 계획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의심스럽다고 했어요. 세 번째로 정미가 보여준 건 각종 문서들이었습니다. 태수가 몰래 사진으로 찍어놓은 계약서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험 가입 계약서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계약서에는 태수의 서명이 위조되어 있었어요. 정미가 태수의 다른 서명들과 비교해 보니 명백히 다른 사람이 쓴 글씨였다고 했습니다. 즉, 태수 본인이 직접 보험에 가입한 게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이 대신 가입했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보험금 수령인 변경 신청서도 있었는데 이것도 태수의 서명이 위조되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지영이가 100% 수령인이었는데 나중에 조성훈을 50% 수령인으로 추가한 것이었어요. 정민은 이 정도면 충분히 보험 사기 혐의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명 위조, 보험금 편취 목적의 살인 음모까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저는 정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정말로 우리 태수가 그 사람들 때문에 죽은 건가요? 라고. 정미는 아직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어요. 최소한 보험 사기는 확실하고 살인 혐의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정말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요? 태수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지금 정말 무서워요. 그 사람들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어요. 저를 보는 눈이 마치 장애물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 만약 제게 정말로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에 가주세요. 저는 억울하게 죽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내 아들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그 악한 사람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말이에요. 정미와 함께 모든 증거를 정리한 저는 드디어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정미가 한 가지 더 조사해보고 싶다는 게 있다고 했어요. 바로 태수가 죽던 날의 정확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미는 태수가 근무했던 건물의 CCTV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태수 혼자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만 보였다고 했지만 다른 각도의 카메라나 시간대를 더 넓혀서 보면 뭔가 다른 게 나올 수도 있다고 했어요. 며칠 후 정미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건물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다시 확인해 봤는데 정말로 중요한 걸 발견했다고 했어요. 태수가 죽기 30분 전에 조성훈이 건물에 들어오는 모습이 찍혔다는 거였습니다. 처음 수사할 때는 조성훈이 그날 건물에 없었다고 했거든요. 집에서 쉬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CCTV에는 분명히 그가 건물로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조성훈이 건물을 나가는 시각이었어요. 태수가 추락한 시각 5분 후에 급하게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이 포착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조성훈의 표정이 평상시와 매우 달랐다고 했어요. 정민은 이 CCTV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성훈이 거짓 진술을 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태수의 죽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했어요. 저는 정미에게 이제 정말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모였으니까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했어요. 정미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정미가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다고 했어요. 조성훈과 지영이가 이미 보험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돈을 받고 도망가 버리면 나중에 찾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정민은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보험회사에도 연락해서 보험금 지급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해보자고 했어요. 다음 날 저는 정미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40년 동안 교사로 살면서 경찰서에 갈 일이 없었는데 이런 일로 오게 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담당 형사는 저희가 가져간 증거들을 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태수가 녹음한 대화 파일들을 들어보더니 이건 정말 심각한 사안이라고 했어요. 형사는 일단 조성훈과 지영이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태수의 죽음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단순한 추락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보험회사에도 연락을 했습니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니 일단 지급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보험회사에서는 경찰에 공식 요청이 있으면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정미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조성훈과 지영이가 경찰서에 출석했는데 둘 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CCTV 영상을 보여주니까 조성훈이 당황하더라고 했습니다. 조성훈은 그날 회사에 갔던 건 맞지만 태수와는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그냥 자료를 가지러 잠깐 들렀다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급하게 나갈 이유가 뭐냐고 묻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지영이는 보험 가입이나 수령인 변경에 대해서는 남편과 오빠가 알아서 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잘 모른다고 발뺌했어요. 하지만 녹음 파일에는 분명히 지영이도 공범으로 참여한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형사는 두 사람의 진술에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했어요. 특히 보험금과 관련된 부분에서 말이 계속 바뀌더라고 했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태수가 정말로 그런 식으로 죽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태수의 영정사진 앞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태수야, 이제 진실이 밝혀지고 있어. 엄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억울하게 당한 일 반드시 해결해 줄게. 정민은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로는 충분히 기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보험 사기는 확실하고 살인 혐의도 입증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태수가 남긴 편지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엄마, 저를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제가 억울하게 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읽으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엄마는 끝까지 너의 편이야. 그 나쁜 사람들이 법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엄마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저는 매일같이 정미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정미가 전해준 소식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조성훈과 지영이 외에 또 다른 공범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조성훈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분석했는데 태수가 죽기 전 한 달 동안 한 사람과 유난히 통화를 자주 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은 이철민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조성훈의 대학 선배이면서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철민이 바로 태수의 생명보험 가입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서명 위조에도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보험 전문가로서 어떻게 하면 의심받지 않고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조언했을 거라고 했어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철민이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5년 전에 다른 고객의 보험금 편취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태수가 녹음한 파일 중에 이철민과 조성훈이 함께 이야기하는 내용도 있었거든요. 이철민이 조성훈에게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일만 성공하면 우리 모두 큰 돈을 벌 수 있어. 하지만 절대 들키면 안 돼. 그리고 보험금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논의하고 있었어요. 조성훈이 받을 2억 원 중에서 이철민에게 5천만 원을 주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가로 이철민은 보험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뒤에서 조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치가 떨렸습니다. 내 아들의 목숨을 돈으로 계산하고 나누고 있었다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또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지영이의 계좌 내역을 조사했는데 태수가 죽기 한 달 전부터 이상한 돈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했어요. 매주 100만 원씩 현금으로 인출하고 있었는데 그 돈의 용도가 불분명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그 돈은 이철민에게 미리 지급하는 공작비였어요. 보험 가입 과정에서 의심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철민에게 미리 돈을 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어요. 정미가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태수가 죽던 날 조성훈이 건물에서 나간 후 바로 이철민과 만났다는 거였어요. 주변 상가의 CCTV에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찍혔다고 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의 표정이 매우 긴장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뭔가 급한 일을 논의하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아마 태수의 죽음 이후 어떻게 대처할지 상의하고 있었을 거라고 했어요. 이철민을 조사한 결과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단순히 보험 설계사가 아니라 이런 범죄의 전문가 같은 존재였어요. 과거 10년 동안 의심스러운 보험금 지급 사건에 여러 번 관련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교묘하게 빠져나갔던 거예요. 직접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고 항상 뒤에서 조언만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태수가 녹음한 대화 때문에 꼼짝없이 걸린 상황이었어요. 경찰에서는 이철민도 곧 체포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어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했어요. 실제로 이철민은 수사 소식을 듣고 해외로 도피하려고 했지만 공항에서 붙잡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태수가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지 새삼 놀랐습니다. 단순히 의심만 했던 게 아니라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교사인 저의 아들답게 꼼꼼하고 치밀했습니다. 태수의 편지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엄마, 저는 이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짓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모은 증거로 그런 피해자들도 구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태수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이철민의 수첩에서 다른 피해자들의 명단이 발견됐거든요. 지난 5년 동안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7명이나 더 있었어요. 경찰에서는 이들을 모두 추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태수가 남긴 증거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도 진실을 알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태수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아팠어요. 내 아들이 이런 위험한 상황에 혼자 놓여 있었는데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 만약 제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봤다면 태수를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태수야, 내가 남긴 증거 덕분에 나쁜 사람들이 모두 잡혔어.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도울 수 있게 됐고. 정말 훌륭한 아들이야. 이철민까지 체포되면서 사건의 전모가 거의 다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즉 태수가 정말로 살해당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어요. 추락 자체가 사고인지 타살인지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정미가 알려준 바로는 경찰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태수의 시신 재부검을 의뢰했다고 했어요.
처음 부검할 때는 단순 추락사로 결론을 내렸지만 새로운 증거들이 나온 이상 다시 정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부검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정말 불안했습니다. 만약 사고사로 결론이 난다면 조성훈 일당은 살인죄가 아닌 보험 사기죄로만 처벌받을 테니까요. 물론 그것도 중죄지만 제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정미가 전해준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재부검 결과 태수의 시신에서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들이 발견됐다는 거였어요. 먼저 태수의 손톱 밑에서 다른 사람의 피부 조직이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추락하기 전에 누군가와 몸싸움을 했다는 증거였어요. 그리고 그 DNA를 분석한 결과 조성훈의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또한 태수의 목 부분에서 압박 흔적도 발견됐어요. 처음 부검할 때는 추락으로 인한 손상으로 봤는데 자세히 조사해보니 추락 이전에 생긴 상처였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태수의 목을 조르거나 압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태수의 머리에서 발견된 둔기에 의한 타박상이었습니다. 추락으로 인한 손상과는 다른 형태의 상처였어요. 추락하기 전에 이미 머리에 심각한 외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태수는 조성훈과 몸싸움을 하다가 목을 조이거나 머리를 맞아서 의식을 잃었고 그 상태에서 옥상에서 밀려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어요. 즉, 명백한 살인이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 아들이 정말로 그런 끔찍한 방식으로 죽었다니. 상상만 해도 너무 괴로웠어요. 태수가 마지막에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부검 결과가 나온 후 조성훈의 태도가 급변했다고 정미가 알려줬어요. 지금까지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었는데 과학적 증거가 나오자 변호사를 통해 협상을 제안해 왔다는 거였습니다. 조성훈은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단지 태수가 회사 돈 문제로 자신을 추궁하자 흥분해서 실랑이를 벌였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태수가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는데 당황한 나머지 옥상에서 밀어버렸다고 진술했어요. 하지만 검찰에서는 이를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보험에 미리 가입시키고 수령인을 자신으로 변경하고 회사 돈을 빼돌린 정황들을 보면 충분히 계획성이 있다고 했어요. 지영이도 결국 자백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지만 녹음 파일과 계좌 내역 등의 증거가 나오자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던 거예요. 지영이는 처음에는 단순히 보험금만 받을 계획이었다고 했어요. 오빠인 조성훈이 태수를 사고로 위장해서 죽일 거라는 말을 들었지만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지영이도 공동정범으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했어요. 비록 직접 손을 대지는 않았지만 계획에 참여하고 이익을 얻으려 했으니 충분히 공범이라는 거였습니다. 이철민은 끝까지 자신은 단순히 보험 업무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서명 위조나 살인 계획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수가 녹음한 대화에서 이철민이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논의하는 내용이 나와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태수가 겪었을 고통과 배신감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태수가 마지막에 남긴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죽는 게 무섭지는 않아요. 다만 억울하게 죽는 게 싫어요. 제가 왜 죽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죽는 게 가장 무서워요. 그 말을 읽으면서 저는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태수야, 이제 내가 왜 죽어야 했는지 모든 이유가 밝혀졌어. 그 나쁜 사람들도 모두 잡혔고, 넌 더 이상 억울해하지 않아도 돼. 재판 날짜도 잡혔다고 정미가 알려줬습니다. 조성훈은 살인죄와 보험 사기죄로, 지영이는 보험 사기 공동정범으로,
이철민은 보험 사기 교사죄로 기소됐다고 했어요. 검찰에서는 조성훈에게 무기징역을, 지영이와 이철민에게는 각각 15년과 12년의 징역을 구형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에 비하면 가벼운 형량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어요. 저는 태수의 영정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태수야, 곧 재판이 시작돼. 엄마가 법정에서 끝까지 지켜볼게. 내가 당한 억울함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말이야.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태수의 편지와 사진을 가슴에 품고 법정에 들어갔어요. 40년 동안 교사로 살면서 법정에 올 일이 없었는데 이런 일로 오게 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법정에서 조성훈, 지영이, 이철민을 직접 마주했을 때의 그 기분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분노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어요. 저 사람들 때문에 내 소중한 아들이 죽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조성훈은 법정에서도 여전히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단지 말다툼을 하다가 실수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하나하나 증거를 제시할 때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더라고요. 특히 태수가 녹음한 대화 파일들이 법정에서 재생될 때는 방청석이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조성훈이 태수에게 보험금에 대해 이야기하는 목소리, 지영이와 함께 태수를 속이는 계획을 세우는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 목소리들을 들으면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태수가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검사는 태수가 남긴 모든 증거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린 내역, 위조된 보험 가입 서류, 그리고 재부검에서 나온 타살 증거까지 모든 것들이 조성훈 일당의 범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조성훈의 변호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수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그날 조성훈의 혈중 알코올 농도 검사 결과를 제시하며 그 주장을 반박했어요. 조성훈은 술을 마시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였다는 거였습니다. 지영이는 법정에서 계속 울기만 했어요. 자신도 피해자라고 오빠한테 속아서 그런 일에 휘말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지영이의 계좌 내역과 통화 기록을 제시하자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가장 가관이었던 건 이철민이었습니다. 끝까지 자신은 단순히 보험 업무만 처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태수가 녹음한 파일에서 이철민이 직접 범행 계획을 세우는 모습이 나와서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더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조성훈이 회사에서 빼돌린 돈이 총 3억 원이 넘었다는 것, 그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고 투자 실패를 만회하려 했다는 것, 그리고 태수의 보험금까지 노렸다는 것까지 모든 게 드러났어요. 저는 증언대에도 섰습니다. 검사가 요청해서 태수의 어머니로서 증언하게 된 거였어요. 저는 법정에서 태수가 어떤 아이였는지, 얼마나 착하고 성실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태수가 마지막에 남긴 편지도 읽어줬어요. 엄마, 제발 이 편지에 적힌 내용을 믿어주세요. 그리고 절대로 그 사람들을 믿지 마세요. 그 말을 읽을 때 법정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태수는 죽기 전까지도 다른 사람들을 걱정했어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증거를 남겨놓은 거예요. 재판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들의 가족도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이철민의 수첩에서 발견된 명단의 피해자들이었어요. 그들도 비슷한 수법으로 가족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한 피해자의 부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남편이 단순한 사고로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윤말순 어머님과 태수 씨 덕분에 진실을 알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태수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들이 죽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를 무렵 조성훈이 갑자기 모든 죄를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다 나온 상황에서 뒤늦은 자백이었거든요. 검사는 최종 변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돈 때문에 가장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사고로 위장해서 끝까지 진실을 숨기려 했습니다. 이런 악질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변호인들은 마지막까지 선처를 호소했지만 이미 법정의 분위기는 기울어진 상태였어요. 워낙 치밀하고 악질적인 범죄였기 때문에 정상 참작의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태수야, 이제 거의 다 끝났어. 내가 남긴 증거 덕분에 진실이 모두 밝혀졌고 그 나쁜 사람들도 곧 처벌받을 거야. 한 달 후 드디어 판결 날이 왔습니다. 저는 태수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법정에 들어갔어요. 정미도 함께 와서 제 곁을 지켜줬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을 때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피고인 조성훈,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살인죄로 무기징역에 처한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피고인 지영이 보험사기 공동정범으로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 이철민, 보험사기 교사 및 방조죄로 징역 10년에 처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판사는 판결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돈을 위해 생명을 경시하는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신뢰했던 가족과 동업자를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또한 범행 후에도 진실을 숨기고 피해자의 가족을 속이려 했던 점, 다른 피해자들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조성훈은 판결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무기징역이라는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무거운 형량인지 그때서야 깨달은 것 같았어요. 지영이는 계속 울고만 있었고 이철민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저는 정말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정의가 실현된 것은 기뻤지만 그것으로 태수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태수의 억울함은 풀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정 밖에서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정미가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인터뷰를 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어요. 기자들 앞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태수는 마지막까지 다른 피해자들을 생각했어요. 자신이 모은 증거로 비슷한 범죄를 막을 수 있기를 바랐던 거죠. 그 뜻을 이어받아서 저도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결 후 며칠이 지나서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수의 생명보험금 4억 원 중에서 지영이가 받을 예정이었던 2억 원을 어떻게 처리할지 문의하는 것이었어요. 지영이가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 보험금 수령 자격이 없어진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그 돈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태수의 죽음으로 생긴 돈이잖아요. 하지만 정미가 그 돈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그 돈으로 청년 사기 예방 재단을 만들기로 한 거였습니다. 태수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젊은 사람들이 보험 사기나 금융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재단을 말이에요. 태수가 마지막에 남긴 뜻을 기리고 싶었거든요. 재단에서는 보험 사기 예방 교육, 피해자 상담, 법률 지원 등의 일을 하기로 했어요. 정미도 휴가를 내서 재단 설립을 도와줬습니다. 40년 동안 교사를 했던 제 경험과 정미의 수사 경험을 합쳐서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재단을 만들고 싶었어요.
재단 설립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철민의 다른 피해자들 말이에요. 모두들 태수의 증거 덕분에 진실을 알 수 있었다면서 함께 이런 일을 예방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어요. 첫 번째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저는 태수가 겪었던 일들을 교육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는 모두 보호하면서 어떤 수법으로 사기가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을 이용한 사기의 위험성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낯선 사람의 사기는 경계하지만 가까운 사람의 사기에는 쉽게 당하거든요. 교육 프로그램 첫날 많은 젊은이들이 참석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태수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돈 문제가 걸려 있으면 변할 수 있어요. 한 참석자가 질문했어요. 어머님은 어떻게 그 모든 걸 견뎌내셨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태수가 남긴 편지와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 아들이 마지막까지 저를 믿고 의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교육을 진행하면서 저는 많은 보람을 느꼈어요. 태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록 태수는 돌아올 수 없지만 태수의 뜻만큼은 계속 살아있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몇 개월 후 재단을 통해 상담을 받던 한 젊은이가 보험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태수의 사례를 듣고 자신의 상황이 의심스러워서 상담을 받았는데 정말로 사기였다는 게 밝혀진 거였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태수야, 내가 남긴 증거와 편지 덕분에 또 다른 사람이 구해졌어. 정말 자랑스럽다. 판결이 확정된 후 조성훈과 지영이는 각각 다른 교도소로 보내졌습니다. 이철민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그들을 용서할 생각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수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다만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반성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재판이 모두 끝나고 나서 정미가 저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태수 씨가 정말 훌륭한 아들이었어요.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런 나쁜 사람들에게 당한 것도 있지만 덕분에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태수의 방을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슬픔보다는 자랑스러운 마음이 더 컸어요. 내 아들이 마지막에 보여준 용기와 지혜가 정말 대단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재단을 설립하고 이제 제법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매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상담도 받고 피해자 지원도 하고 있었습니다. 재단에서 일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태수 같은 피해자들이 정말 많다는 것, 그리고 대부분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재단을 찾아왔어요. 28살 아들이 친구들로부터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거였습니다.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예전의 제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저는 그 어머니에게 제 경험을 들려주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재단에서 법률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몇 주 후 그 어머니가 다시 왔어요. 재단의 도움으로 아들이 사기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할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하러 온 거였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재단 일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정미 같은 전문가들도 많았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심리상담사 등등 모두 자원봉사로 재단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사람은 박민수라는 젊은 변호사였어요. 자신도 과거에 보험 사기 피해를 당한 적이 있어서 이런 일에 관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민수 변호사는 태수의 사례를 법학 논문으로 써보고 싶다고 했어요. 이런 유형의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연구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물론 좋다고 했어요.
논문이 완성된 후 민수 변호사가 가져와서 보여줬는데 제목이 고인이 남긴 증거에 힘윤태수 사건을 통해 본 보험사기 대응 방안이었어요. 태수의 이름이 논문 제목에 들어간 걸 보니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논문은 나중에 법학학회지에 게재되었고 많은 법조인들의 관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태수의 사례가 이런 식으로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정말 뜻깊었습니다. 재단 설립 1주년을 맞아서 기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재단을 통해 도움을 받은 사람들, 자원봉사자들, 관련 전문가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세미나에서 저는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제목은 아들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태수가 남긴 편지와 증거들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이었는지, 그리고 그 선물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연설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 아들은 죽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구하고 싶어 했어요. 그 마음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 재단이 존재하는 거예요. 세미나 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자신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면서 제 손을 꽉 잡고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윤 선생님 덕분에 제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태수 씨가 정말 훌륭한 아들을 두셨네요. 재단 일을 하면서 저는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았습니다. 태수를 잃은 슬픔은 여전히 있지만 그 슬픔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힘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태수의 사진 앞에서 인사를 합니다. 태수야, 오늘도 엄마가 내 뜻을 이어갈게. 내가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엄마가 대신 지킬게. 요즘에는 전국의 여러 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와요. 젊은이들에게 보험 사기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달라는 거예요. 저는 가능한 한 모든 요청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강연을 할 때마다 태수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각색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도 돈 앞에서는 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한 번은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할머니는 아들을 잃고도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슬퍼만 하고 있으면 태수가 남긴 뜻을 이어받을 수 없어요. 제가 힘내서 살아야 태수도 안심할 거예요. 정미도 가끔 재단에 와서 도와줍니다. 경찰 입장에서의 조언을 해주거나 복잡한 사건의 상담을 담당해줘요. 20년 전 제자가 이렇게 큰 도움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느 날 정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태수 씨 덕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해지고 있어요. 하늘에서 보시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 도우는 걸 좋아했어요. 아마 지금도 하늘에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재단을 운영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은 피해를 예방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예요. 교육을 받은 분들이 나중에 연락해서 덕분에 사기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할 때 정말 태수가 살아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제 태수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되어 갑니다.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견디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태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매일 아침 태수의 방에서 편지를 읽는 것이 저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 편지는 이제 제게 슬픔의 상징이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어요. 태수가 제게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니까요. 지금까지 재단을 통해 도움을 받은 사람이 1000명이 넘습니다. 사기를 미리 예방한 경우, 피해를 당한 후 회복한 경우, 법적 도움을 받은 경우 등등 정말 다양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는 대학생 김영희 씨의 경우였어요. 선배들이 투자 모임에 가입하라고 권했는데 재단 교육을 받은 후 의심스러워서 상담을 받으러 온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 정말로 다단계 사기였어요. 영희 씨는 피해를 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후배들에게도 알려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태수의 지혜가 또 다른 사람들을 구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 젊은 엄마의 편지였어요. 자신도 남편을 의심스러운 사고로 잃었는데 태수 씨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서 재조사를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몇 달 후 그 엄마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어요. 정말로 남편이 보험 사기 피해자였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태수의 살해 덕분에 또 다른 진실이 밝혀진 거였어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태수가 정말로 계속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태수의 정신과 뜻만큼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재단 사무실에는 태수의 사진을 크게 걸어놨어요. 웃고 있는 태수의 모습이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가끔 혼자 있을 때는 그 사진을 보면서 태수와 대화를 해요. 태수야, 오늘은 또 누가 도움을 받으러 왔더라. 내 덕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해지고 있어. 정민은 이제 재단의 상임 고문을 맡고 있어요. 경찰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재단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제자가 이렇게 든든한 동반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얼마 전에는 조성훈으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교도소에서 보낸 사과의 편지였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깊이 후회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과는 받아들이지만 용서는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남은 인생이라도 의미 있게 살아달라고 썼어요. 지영이와 이철민으로부터도 비슷한 편지들이 왔어요. 모두 뒤늦은 후회와 사과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반성하고 있다는 것에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은 태수가 꿈에 나타나기도 해요. 항상 밝은 표정으로 나타나서 엄마 수고 많다고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곤 합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정말 태수를 만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져요. 이제 저는 78세가 되었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해요. 태수의 뜻을 이어받아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하니까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이 일을 해나갈 겁니다. 얼마 전에는 재단에서 태수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했어요. 그 책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태수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책 출간 기념회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은 제 아들 태수가 마지막에 남긴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태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이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태수의 49제 때 제가 쓴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수야, 내가 떠난 지 벌써 2년이 지났구나. 처음에는 정말 견디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내가 항상 곁에 있다는 느낌이 들어. 내가 남긴 편지와 증거 덕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 내가 바랐던 대로 비슷한 피해자들이 줄어들고 있고 나쁜 사람들도 처벌받고 있어.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엄마는 앞으로도 계속 내 뜻을 이어갈 거야. 건강이 허락하는 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내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어 가겠어. 하늘에서 지켜봐줘. 이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저희 태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가족이라고 친구라고 동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 주변에 태수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발 관심을 가져주세요.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조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제 아들 태수가 마지막에 남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어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면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막을 수 있어요. 태수야, 엄마가 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줬어. 내가 바라던 대로 더 이상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말이야. 사랑한다, 내 아들아. 지금까지 윤말순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한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태수 씨가 생전에 어머니를 위해 남긴 마지막 편지, 그 편지 한 장이 결국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실현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사랑이 이렇게까지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윤말순 씨, 당시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찾기 위해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용기와 집념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말순 씨께서 설립하신 재단을 통해 현재까지 20여 명의 피해자 가족들을 도우셨다고 합니다. 그중 10억 원에서 진실이 밝혀져 가해자들이 처벌받았다고 하네요. 태수 씨의 죽음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의미 깊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첫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범죄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진실을 추구하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사랑의 힘은 죽음마저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태수 씨의 사랑이 어머니를 통해 계속 살아 숨쉬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혹시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윤말순 씨의 용기를 본받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가족, 연인, 친구들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윤말순 씨께서는 현재도 설립하신 재단을 통해 가족 간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늦게 남아 소개해드린 점 죄송하고 윤말순 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어머니를 지켜보고 계실 태수 씨. 정말 좋은 어머니를 두셨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있어요.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마음 깊이 새기시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사연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는 오늘의 사연에 대한 많은 공감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